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1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 5분이 됐고요. 2967님이 아까 아침에 활기찬 하루 성공예감을 들어야 기분이 업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경제방송 들으시면서 기분이 업되기가 참 쉽지 않으신데 고맙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30입니다. 30. 무슨 30이냐? 달걀 한 판에 들어가는 달걀의 개수. 오늘의 퀴즈였죠. 최근에 달걀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 전월 대비 한 3% 올랐고 이제 또 7,000원대 어디는 뭐 중반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데요. 또 명절 앞두고도 달걀에 대한 수요가 또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가격 강세가 전망된다. 이런 전망들도 있고요. 홍경미 님이 내 딸을 키우는데 계란 한 판 사면 일주일을 못 넘기네요. 우리 딸들이 달걀 귀신이 있는데요. 라고 보내주셨고 조수성 님은 요즘에 전기밥솥으로 맥반석 계란 만들어 먹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라고. 아, 그거 참 맛있습니다. 쫄깃쫄깃한 계란. 그리고 1884님 김광석의 한판 즈음에 이렇게 서른 즈음에 그 이야기를 많이들 떠올리고 계시죠. 이준서님 정답 30개. 달걀 한판 나이도 이제 멀지 않았네요 라고 보내주셨고 성공예감 청취율 1위 응원합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또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또 힘차게 또 함께하고 있고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리고 또 KBS 콩으로 당첨되신 분들은요. 개인정보가 좀 필요합니다.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신 분들은 저희가 전화번호가 딱 보이니까 바로 보내드릴 수 있는데 KBS 콩에는 아이디만 보여가지고 저희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 선물방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에 당첨되신 분들 그 글을 좀 남겨주셔야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립니다. 오늘 증시 상황 코스닥은 0.9%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0.7% 32포인트 오른 4,558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는 개장 초에는 4,600을 잠깐 넘어갔다 왔죠. 이 시각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대 나란히 강세, 현대중공업도 3%대 강세입니다. 현대 모비스를 비롯해서 자동차 관련주, 어쩌면 로봇 관련주가 되어서 오늘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이 또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449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로 나흘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를 합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중 간의 관계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한한령을 비롯해서 실질적으로 아직은 얻어내지 못하는 것들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 그리고 과제를 같이 한번 분석해 보시죠.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중 관계 복원의 원년으로 삼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입니다. 복원의 원년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는 거죠? 네, 사실 뭐 복원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건지가 좀 이제 애매하긴 한데 우리가 92년에 수교를 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사실은 북한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 그렇죠. 한미 동맹 구조도 그대로 있었고 그 상황에서 한중 협력 강화 이제 이쪽으로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의 관점은 뭐였냐면 북한을 정상국가로 만들고 그래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룩해 보자. 이게 이제 네. 한중 수교의 정신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북한 요인 때문에 이제 경제 교류가 모든 것을 이끌고 갔죠. 특히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이 중급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고 중국한테도 효용성이 있는 기술이라든가 또 일부 자본, 투자 이런 것들이 중국도 필요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경제 교류가 다른 분야를 이끄는 이런 이제 형태가 왔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중국의 발전과 더불어서 조금씩 변화는 있었지만 그렇게 이어져 오다가 잘 아시는 2016년에 사드라는 네, 걸 만났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방금 얘기하신 뭐 한알령 중국은 내린 적이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한알령이라는 걸 통해서 네. 양국 관계가 경색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고 나서 또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면서 그건 뭐 꼭 누구의 잘못이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경제 교류 자체가 상당히 침체가 되고 이제 이렇게 왔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작년 이제 6월에 새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볼 때도 윤석열 정부보다는 조금 더 중국에 대해서 접근성이 용이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도 했고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철학이 실용주의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대외 정책은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실용 외교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이건 사실은 진보 뭐 보수 뭐 이렇게 따지는 것도 어폐가 있지만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진보 정부의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시작할 때부터 이런 선언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중국한테 마지노선을 준 거죠. 우리는 한미 동맹이 근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 북핵으로부터의 위협이 상존하는 한 그게 생략이 된 거죠. 이제 그렇게 던지면서 다만 중국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실용주의로 좀 양자 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강화해보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작년 11월 1일에 1차 시 주석과 이 대통령 간의 회담이 열렸어요. 네. 에이펙 때. 물론 에이펙이 뭐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온 건 아니고 이제 중국도 필요해서 온 거죠. 그 올해 에이펙 개최국이기도 하고 그렇죠, 의장국. 그다음에 또 트럼프와의 담판도 있고 네. 이제 만약에 시 주석이 안 오면 트럼프 대통령만 올 텐데 그러면 이 전체 분위기가 중국 빼고 가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왔고 그걸 계기로 이제 한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한중 간에는 약간 이제 묵계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적어도 양자 간에 교류를 좀 제대로 해보자. 그 복원의 원년이라는 개념에 그래서 제가 그 복원이라는 게 그럼 어디로 가자는 거냐. 아마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네. 그동안 경제교류 이런 건 잘하지 않았느냐. 적어도 그 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념으로 복원의 원년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 중국도 복잡한 문제는 한편으로 좀 놔두고 양자 간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새로운 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개념으로 복원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요. 할 수 있는 것부터. 근데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외교적이나 안보적 차원에서 보면 그럼 어려운 얘기는 그냥 놔두고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면 30여 년 전에 한중 수교했을 때랑 또 똑같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그런 우려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적어도 사드 이후에 경색된 관계의 물꼬를 양국 정상이 풀어보자라고 한 데는 당연히 성과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 무엇보다 2달 만에 만나는 거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드문 예예요. 그렇죠. 정상회담을 2달 만에. 네, 그것도 국빈 방문으로 상호 이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 11월에 한 얘기들이 아직 식지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와서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뭐 더 큰 어떤 우리가 지금 약간 뭐 합의문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공동 성명은 아니라도 뭐 공동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것까지 가기에는 시간도 좀 부족했다. 다만 앞으로 그럼 한중 관계는 아마도 어려운 얘기 특히 정무적인 거는 조금 놔두고 다시 한번 경제 사회문화 교류부터 활성화시키는 방향 투트랙 전략으로 가보자 하는데 양측이 공감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과거보다는 공간이 많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MOU라는 형태로 이제 많이 그렇죠. 나오는 거죠. 지금 지난번에 6개, 요번에 14개 이 정부 간 MOU입니다. 기업 간에는 200여 건의 MOU가 이번에 그 비즈니스 서밋 포럼을 통해서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 해도 구체성은 좀 떨어지지만 MOU라는 게 의향서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의향서죠. 협력의 네. 범위를
대폭 확대해 보자 이런 거는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구속력은 없고 또 멀리까지 가지는 않지만 당장 눈앞에서 할 수 있는 것들부터 그렇죠. 낮은 문턱부터 넘자. 그래서 뭐 바둑 대회, 축구 대회, 네, 뭐 축구 경기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외교에서도 어떻게 보면 분위기라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재미난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양국 정상 부부가 셀카를 찍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지난번 에이펙 때 시진핑 주석이 선물했던 중국 샤오미 네, 폰이더라고요. 보안 잘 되냐고 물어봤던 백도어에 있는지 살펴봐라 이랬던 겁니다. 이 뭐 단순한 이벤트일까 아니 이것도 또 의미를 담은 걸까요? 그 이제 친교 이 사실은 정상 뭐 고위급 이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국가 대 국가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 시 주석도 와서 사실은 여러 우려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고의 예우를 받고 갔어요. 그러면 개인으로서는 한국이 우리와 이렇게 관계를 잘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전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 맥락을 살려야겠죠. 그러니까 아주 계획적으로 준비를 잘 해가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미리 얘기가 되면은 아마 브레이크가 걸렸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이 시 주석이 점잖은데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약간 이제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예. 정도는 뭐 얘기가 됐겠지만 약간 그 일종의 상대방과의 친교 이런 것들의 친근성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 셀카 찍는 게 미리 합의가 된 건지 즉흥적이었던 건지 궁금하기도 저도 좀 합니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네. 친교가 또 외교에서는 중요하다라는 네네. 거고요. 선물도 그래서 필요한 거잖아요. 네네. 이번에 우리가 기린도 그림도 그렇고 왕실을 상징하는 금박 용문액자 그리고 칠보 명인이 제작한 놀이개 그리고 석사자상 이런 네. 것도 이제 반환하기로 물론 이제 뭐 에이펙 때도 이건 이야기됐던 겁니다만 뷰티 디바이스도 선물을 했고 중국 쪽에서는 펑리위안 여사가 직접 부른 노래 그 CD 네, 네, 선물했다라거나 뭐 이런데 중국 쪽은 좀 우리한테 너무 좀 소박하게 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원래 이제 중국이 이전에 유가 질서였잖아요. 유가 질서에 뭐가 있냐면 과공은 비례다. 그거 들어보셨죠? 과하게 뭔가를 대접을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일종의 지금하고는 다르지만 사대부 정신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소위 해외 정상이라든가 뭐 선물을 하고 그럴 때 그런 지나치게 상대방의 환심을 사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약간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우리한테만 그런 건 아닙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 할 때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소박해 보이는 선물들을 하죠. 그런데 이 소박이 아니고 꼭 이런데 이제 자신들은 의미를 부여하죠. 의미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도 기린도라는 거는 중국에서 상상의 동물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 기린이 아니고 뭐 봉황, 용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섞인. 예, 네 가지 상상의 동물이 있는데 태평성대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시주석의 영도하에 태평성대를 뭐 바란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놀이기 같은 건 아마도 펑리위안 여사한테 하려고 했던 것 장식품으로. 같고 장식품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그 세심하게 준비를 한 상황으로 보면 나름대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계획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또 같습니다. 펑리위안 여사가 그 K-팝, K-뷰티 좋아하는 거 알고 뭐 뷰티 디바이스 이런 그렇습니다. 것도 네네. 선물을 했고 정상회담 내용을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볼게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권력 실세 1, 2, 3위를 다 만났더라고요. 이것도 그 다른 정상들의 만남 때보다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기간도 사실 3박 4일로 좀 길었죠. 길었고 서열 2위가 국무원 총리잖아요. 네. 리창 총리고 이제 당이 통치하는 국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당국 체제라고 합니다. 네. 공산당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니까 이 정부의 당의 핵심 실세들이 정부의 행정 요직을 갖게 되는 거니까 네. 서열 3위가 그래서
이 짜오러지라고 전인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입니다. 보통 이제 서열 사회가 정치협상회의 주석을 맡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리창 총리가 이제 중국의 공무원 총리로서 내각을 이끌고 있는 거거든요. 이 내각 책임제 국가에서는 국가 수반이죠. 그래서 우리가 리창 총리하고 회담을 해도 정상회담에 준하고 정상회담이라고 표현을 하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하면 중국도 총리가 오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일본을 의식해서 일본이 원래 내각제 국가니까. 네, 네, 네. 그래서 항상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은 이 총리가 옵니다. 그 작년에 그래서 리창 총리가 왔던 거고 재작년이군요 벌써. 그리고 이런 그 흐름에서 보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서열 2위를 만났고 네. 그다음에 입법과 사실은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 헌법상의 최고 권력기구입니다. 그 밑에 다 이제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입법부의 수장까지 만났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한중 관계를 좀 포괄적으로 가보자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다. 넓혀가는 메시지요. 넓혀가는 메시지가. 그런 의미에서 약간 이례적이기도 하죠. 이례적이기도 한데 그만큼 중국도 한국에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들어있다. 사실은 시진핑 주석이 계속 최근에 강조하고 있는 게 한국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고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리창 총리도 그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핵심은 결국은 이제 한국을 자기 편으로 좀 많이 끌어올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우리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게 그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 그다음에 중국이 설치했다는 그 서해 구조물 문제, 또 불법업 문제 등 이런 거를 논의했다는 표현은 또 중국 쪽에서 나오질 않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이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조기 방문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이루어졌냐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11월 1일에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11월 7일에 다카이치에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라는 사태가 났어요. 네. 그러면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좀 확고해야 될 필요가 있고 바로 한국, 미국, 일본이 그 삼각공주로 엮여져 있고 한미동맹, 미일동맹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적어도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입장을 확고해야겠다는 게 있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미국이 팩스 실리카라는 거를 출범을 시켰어요. 반도체 중심으로. 그게 AI 동맹이잖아요, 사실은. 네. 거기에 한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1월 중순에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일본 가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불러서 자신들의 의사도 전달하고 이런 게 포인트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문제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한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특히 하나의 중국에 대해서 좀 이 진전된 입장을 듣고 싶은 거. 그게 이제 이번에 중국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중국에게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네, 중국이 대한민국에게 필요로 하는 것부터 먼저 하려고 그렇죠. 했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반도 비핵화 이 문제가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표현으로는 한반도 평화라는 걸로 표현이 됐어요. 왜냐하면 북핵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가 유지되려면 북핵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방향성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가 된 건데 네네. 사실은 이제 뭐 모두 발언이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실무 협의잖아요. 네. 그 안에서는 어떤 말이 왔다 갔을지는 아직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뭐 표현은 그렇게 하죠. 중국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읽을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제 비핵화라는 표현을 중국이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네. 북한을 지난 9월 3일 전승절 때 다시 이제 북러 관계로 이렇게 치우쳐 있던 거를 끌어당겼단 말이죠. 거의 뭐 푸틴과 김정을 동급 대우를 하면서 천안문 막루에서 같이 네. 사진도 찍고
이 상황에서 북한은 지금 자신들이 핵 보유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헌법에도 병기돼 있고 만약에 우리 핵에 대해서 뭐 폐기라든가 비핵화 얘기할 거면 나랑 말도 하지 마라. 이게 지금 김정은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 얘기하면 결국은 한국은 핵이 없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은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천명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한다라는 것 자체가 북한을 압박하는 걸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중국이 지금 이 상태에서 그 짐을 질 필요가 별로 없다고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잘 안 나오는 거죠. 다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서해 구조물 문제 같은 경우는 중국이 그전에는 어업시설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서해구조. 사실은 그 모든 국가는 영해 12L이 배타적 경제 수역 200캐리를 갖게 돼 있어요. 200캐리면 370km거든요. 네. 그러면 단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서해가 400km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서로 200캐리씩 있으면 그냥 바다를 겹치는 지역은 있고. 경계를 나누면 되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 겹치는 지역을 같이 관리하기로 했다. 그게 잠정 조치 수역입니다. 그게 네. PMG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에는 항행과 어업 설비 이외에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게 되면 양측이 협의를 하도록 한중 어업 협정에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그 바로 잠정 조치 수역에 거대 구조물 2개를 설치한 거예요. 그렇죠. 연어 양식 설비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항의를 하니까 양식 설비인데 그럼 우리가 보여달라 그러니까 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막 해경이 대치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런데 양식 설비라고 해놓고 그 양식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을 또 하나 세웠는데 거기에 헬기 착륙장이 있고 레이더가 설치돼 있고 군인으로 보이는 약 10여 명이 상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양식 시설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은 양식 시설이라 그러면서 계속 미루다가 그나마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중국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뭐 차관급 협의체는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해양 경계 협정을 해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국장급 회의를 했거든요. 해양 경계 협정 회의도 한 30번 했습니다. 그런데 바다 영토에 대해서 뭐 누가 그렇게 양보를 하겠습니까? 다만 그런 걸 만들고 특히 지금 한국의 반중, 협중,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중 정서, 협중 정서가 자꾸 고조되는 핵심이 사실은 이런 서해 불법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거가 자극을 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면 사실은 이 한중 관계에 좀 종합적이고 그렇죠. 포괄적인 발전이 저해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도 이해를 해라. 그 중국도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해 나가기로 한 것만 해도 그전에는 어업시설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 해서 조금은 이제 진전된 면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자기네 수역에다 하면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거야 뭐. 네. 나가면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 성의는 앞으로 보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네,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 서해를 중국은 공영의 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번에 공영의 같이 그 뭐 운영하고 공동 번영하는 건데 문제는 북한이 있다는 거예요. 서해에.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NLL이라는 북방 한계선을 가지고 지금 군사적으로도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도 한국의 이런 그 의도 단순하게 불법 조업이나 뭐 이런 알박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안보적 차원에서 한국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라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일부 중국도 약간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계기가 이번에 되지 않았을까 그런 그렇죠. 기대를 합니다. 중국도 깨달을 수 있게끔. 네. 또 우리 입장에서 또 아쉬운 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정상회담 첫날 우리나라 증시에서 네. 엔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연예기획사들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한한령 풀리고 중국 쪽에서 이제 대규모 공연할 거라고 기대를 했다가 한한령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그 한한령이란 말 자체를 중국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한국 문화를 제한한 적은 없다. 없다. 예. 그러니까 뭐 민간에서 하는 거다. 이게 이제 한한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한령을 풀어달라고 하는 것도 중국이 받아들일 수가 되게 없는 거야. 안 조인 적이 내렸는데. 없으니 예. 풀 것도 없다 이거예요. 예. 만약에 풀게 되면 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해야 되니. 이번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문화 교류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겠다, 확대하겠다. 그러면 이 문화 교류가 바로 이제 한한령에 관한 중국 측의 대답이에요. 점진적 단계적이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풀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한 번에 다 풀지는 않겠다는 건데 말씀하셨다시피 바둑, 축구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양자의 어떤 그렇죠. 그 예. 예전에도 합의에 의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한류라는 거를 한류 콘텐츠에는 한국적 색채가 담긴 무슨 문화 산업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국의 개념은 네. 예를 들어서 한류 콘텐츠를 제한하는데 산업적 측면에서 중국에 접근하는 거는 막고 싶어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게임 산업 이런 게 들어와서 중국의 시장을 잠식하거나 산업적으로 네. 그런 것들은 오픈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 2016년 사드 사태 났을 때 한한령이 발동이 됐을 때 많은 중국의 그 문화 산업이 한류에 이 폭발하는 한류에 잠식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막고 싶은데 사드 문제가 생겨서 아유 잘 됐다. 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라는 표현을 쓴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 이제 지금은 중국의 그런 문화 산업도 나름대로 많이 발전을 했고 경쟁력을 가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점진적 단계적으로 보면서 하겠다라는 표현이 된 거예요. 그나마 내린 적도 없고 그거는 민간에서 알아서 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비해서는 점진적 단계적 발전이라고 한 거 자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방이라든가 일반 민간에서는 한류가 소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도 뭐 콘서트 열려고 했다가 취소하는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됐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조금 위에서 저렇게 하니까 조금 공간이 생길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성이 문제잖아요. 네. 혹시 또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그거가 경색이 돼서 문제 한일령 일본에 대한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마치 민족주의 이런 정서들을 이런데 투영을 해서 뭐 불매운동으로 가기도 하고 이런 그 영향을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점진적 단계적 이런 걸 통해서 이 소비되고 있는 한류 지금 사실 불법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에서 이런 것부터 빨리 양성화를 하고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떳떳하게 보고 그거는 뭐 돈 가지고 막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부터 좀 풀어가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뭐 엔터주라든가 이런 것도 과거보다는 공간이 조금 생길 소지가 생겼다. 그리고 위에서 저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위에서 눈 감아주는 형태들이 좀 나와야 돼요. 이런 교류. 그렇죠. 지금 눈치 보고 안 하는 게 많으니까 맞아요. 이제 그런 쪽을 우리가 어떻게 실무적으로 만들어내느냐. 이게 이제 한한령이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핵심 포인트로 자리할 것 같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아이돌들을 초청을 해서 TV에 출연시키거나 아니면은 공연을 열려고 했었는데 위에서 적당히 눈치 챙겨라 약간 이런 신호가 그렇죠. 가면은 막판에 당연히 취소되고 못한 이게 거죠. 되게 예. 반복이 됐었는데 네네. 이제는 최소한 하지 못하게는 안 하겠네. 이러면 네네. 또 하나 둘씩은 또 진척이 그리고 될 수도 한두 있을 개 정도는 또 눈을 감아주는 것도 생길 소지가 상당히 있다. 또 이제는 그래야 한다라는 네네. 거고요. 또 이번에 우리 기업인들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라든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라든지 같이 이제 중국을 방문을 했는데 현지에서도 어떻게 좀 많이 보도가 됐을까요? 좀 화제가 그렇죠. 됐을까요? 뭐 이재명 회장 같은 경우는 이재용 회장.
이재용 네. 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 사실 이제 쇼핑몰 같은 데 가서 한 네. 것도 그 아주 보도가 크게 되고 사실 아시다시피 이번에 161개사 4대 그룹을 포함한 400명의 대규모 경제 기업인들이 간 네. 거예요. 그만큼 중국과의 교류에 목말라 있고 많은 그 중국이 보기에도 세계적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와서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겠다라고 오는 거니까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게다가 중국 경제도 지금 어려움이 많거든요. 이런 이제 개별 기업들의 어떤 교류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돌파구가 좀 마련된다면 중국도 마다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산 뭐 이재용 회장이 산 네. 그 인형 같은 거 예. 아주 그 중국은 또 그거 따라하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럼 또 이제 아마 라부부라는 유명한 그 인형 캐릭터인데 이런 것들도 되게 크게 이제 아마 팔릴 것 같고 특히 그 우리가 얘기하는 첨단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의 총수들이 갔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사실은 경쟁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협력보다는 경쟁이 이제 많아졌지만 산업 구조가 좀 많이 네. 충돌되죠. 경쟁 안에서도 협력할 거는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수평 뭐 분업, 호혜적 관계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기업들이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만 그런 플랫폼 적어도 그런 경제 교류나 이런 데 대해서는 제약을 최소화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메시지가 이번에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뭐 현대차도 중국에서 점유율이 미미하고 네네. 스마트폰 역시 그러하고 좀 쉽지 않은데 경영 환경이 좀 나아져야 되겠고요. 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일정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에 네네. 참여한다고 합니다. 신생 기업들, 뭐 벤처 기업들 이런 데들이죠. 그 대기업들 말고 또 다른 분야의 경제 협력도 기대할 포인트가 좀 많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우리 강소기업들도 꽤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은 그 제조업은 물론이고 식품, 패션 아무래도 우리가 조금 몇 년 앞서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제품을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말은 못하지만 조금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교류 이런 것들이 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식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쇼핑몰 협력, 신세계와 알리바바. 물론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약간 중국 자본이나 중국계 들어오는 데 대해서 우리가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근데 경쟁 시대에 살아남아야 되는 거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신의 장점, 그다음에 자신이 필요한 부분의 장점들을 잘 결합을 해서 가는 게 뭐 기업의 본연의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그렇게 과도한 우리께 좋으면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대기업은 물론이고 이 나머지 중견 기업들에게도 이런 공간이 열린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는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그 한중 정상회담과 그 미국 또 일본의 이야기도 좀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본 언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중국이 한미일 분열을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 중국은 한미일 삼각구조라는 것이 중국 견제용이고 소위 캠프 데이비드 협의를 했을 때 이거는 아시아판 소나토다. 나토가 러시아 견제하려는 구소련 네. 견제한 것처럼 이렇게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소나토다. 그런 이제 표현을 썼었거든요. 미국과 일본은 중국 견제 요소가 아마 1번일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이걸 통해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막는 데도 초점을 맞췄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볼 때는 한미일 세 나라 중에 한국의 연결고리가 제일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결속도가. 왜냐하면 한국은 우선 북한에 대한 신경을 더 많이 쓰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는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하든 안 하든 북한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대의 조력자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이렇게 좀 당겨오면 한미일 삼각 공조 자체도 약간 느슨해질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이 한중 관계 강화를 통해서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압박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시각은 이렇게 셋이 있는데 하나를 빼가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제 한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번에 이제 시험대가 됐던 게 그렇죠. 하나의 중국에 대한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말을 씁니다. 중국과 타이완. 네. 그 대만은 중국의 분할할 수 없는 영토의 일부분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다. 이게 이제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에요. 그런데 네. 우리도 수교 성명에서 그때는 원칙이란 말을 안 썼습니다. 그런 중국의 주장을 우리가 인정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CCTV하고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입장, 중국이 주장하는 이걸 존중한다. 그렇죠. 거기까지 했으면 다 재확인한 거니까 네네. 사실 일본으로서도 그거 원래 거기 있는 거거든요. 수교 성명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 정도 했으면 사실 균형을 잡으려고 중립적 태도를 견지하려고 굉장히 애쓴 거다. 그럼 일본도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얘기할 필요는 사실 그렇죠.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은 어쨌든 그런 불안감이 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중국이 당초부터 일본을 견제하는 굉장히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일본에 대한 레버리지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한중 관계 강화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제 항상 동상이몽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가는 거니까 이게 그냥 뭐 삼국지가 아니고 사국지, 오국지처럼 얽혀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데 요번에 이런 상황을 보면 한국은 나름대로 중립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국이 또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실제로 이제 히토류죠. 이중 용도로 쓰이는 이런 그 자원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한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일본도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포토 레지스트 같은 것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럼 네네네. 이게 또 다른 소용돌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 말로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중국은 실행을 안 히토리를, 했지. 네. 일본은 뭐 반도체 소재들을. 네. 근데 이걸 또 중국이 발표한 날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맞습니다. 날이었고 네네. 의도적으로 그게 또 계산이 됐다고 봐야 약간 될까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일본 편은 없다라는 거를 보여주려는 어떤 흐름 뭐 이런 거 한국이 그렇게 했다. 물론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하나의 중국 입장 존중은 좀 약한 거죠. 중국 입장에서 네, 봤을 때? 중국 입장 더 좀 세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남의 나라 영토를 가지고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를 바랬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한미일 공조가 얽혀 있고 그렇죠. 일본 한일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이 국제 관계가 갈지 모르는 데다가 이재명 대통령도 나가이치 총리를 만나서 한일 관계를 잘 끌고 가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곧 또 한일 관계가 열리는데 무리한 발언을 할 필요는 절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다양한 형태로 한국이 사실 예전 같은 그런 약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레버리지를 갖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좀 자기 객관화 뭐 우리가 끌려가는 것도 있고 어려운 게 많지만 나름대로 원칙과 이거를 밀고 나갈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중국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한일 관계 중요하다.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오케이 거기까지 이렇게 네, 선을 그렇게 딱 한 그어주고 겁니다. 네네. 그 미국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한 다음에 그 이미지 사진 하나 올렸는데 이게 영어로 좀 뭐 욕설이 표현되어 네, 있는 거 맞습니다. 우리말로 좀 순화를 하면은 까불면 다친다 이런 네네. 뜻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배경이
지난번에 그 에이펙 때 네, 김해공항에서 시진핑 주석 내리던, 만났던 네. 김해공항에서 그 내리던 장면이고 이거는 누구 보라고 하는 메시지일까요? 뭐 당연히 중국을 의식한 거죠. 왜 그러냐하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축출이 이제 뭐 마약 범죄 이것도 있지만 명분이. 사실은 베네수엘라가 중국의 1대1로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예요. 네. 한 1,200억 불 정도 중남미에 지금 차관을 주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에만 600억 불을 주고 있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러냐하면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산유 석유 매장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름이 좀 다르긴 한데 중진류를 네. 하고 있고 그거를 차관 빌려주면 차관을 상환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 중진료를 이제 원유로 달라. 현물 네. 상환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일부 거래는 인민폐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석유 거래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페트로 달러 시스템을 페트로 위엔화 뭐 이런 걸로 지금 막 퍼뜨리고 있거든요. 네. 러시아한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데다가 러시아까지 지금 중남미에 들어왔어요. 베네수엘라에. 그러면 최고의 반미 이 정부인 마두로 거기에 중국이 마두로와 결탁을 하고 또 푸틴의 러시아까지 들어와서 뭔가 집단을 해서 미국에 대항을 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행동으로 맨날 타코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특히 중국한테는 뭐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치킨 게임 하다가 뒤로 물러난다. 그러니까 약한 모습의 미국이 아니고 필요하면 우리가 이렇게 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SS라는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 그 서반구라는 표현 쓰잖아요. 네, 남북 아메리카잖아요. 여기는 나의 지역이니까 상관 마라. 들어오지 마. 이게 이제 뭐 트럼프판 멀로주의 뭐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트론주의라고 막 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쨌든 여기에 들어오는 중국의 영향력을 상쇄하는 게 들어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까불면 다친다가 그런 쪽과 연결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통해서 또 많이 입체적으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 12.3 비상기업에 대해 상황이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며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10대 청소년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릴스 등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하루 평균 3시간 넘게 시청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밝혔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그린란드를 획득하기 위해 미군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그린란드 사안을 결정하는 주체는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코너죠.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질문을 들어볼까요? 네, 4524님. 사모펀드 상장 폐지 공개 매수한다고 공고가 나왔는데 매수가가 적정 가격인지는 어떻게 판단하죠? 하고 문의하셨습니다. 상장돼 있는 회사인데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한다라는 네. 소식들 종종 들리죠. 누군가 저 상장돼 있는 기업 주식을 내가 다 사겠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건데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공시를 통해서 공개 네. 매수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겠다는 사람이 얼마를 주느냐일 네. 텐데 그 공개 매수 단가를 봐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투자자가 거기에 응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가격은 사실은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제안하는 그 마음입니다. 사겠다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 PBR이라든지 주가 순자산 가치 대비 혹은 이 기업의 성장 가치 대비 좀 주관적인 평가도 좀 필요해 네.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 공개 매수에 응하해서 팔 때는 장외 거래로 이게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지 않는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그게 한 최소한 10% 정도 되니까 네. 그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혹시나 상장 폐지된 다음에 내가 비상장 주식으로 갖고 있어도 배당을 잘 받을 수 있는가? 장외에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도 종합적으로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거 대주주는
얼마의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가를 같이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이게 이른바 두 개의 주가가 있다라고도 이제 자조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주주는 프리미엄을 50% 100% 받기도 하고 소액주주들은 순자산 가치도 못하게 막 공개 매수 가격을 뭐 응찰해야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평등하게 잘 이루어지는가도 평가를 좀 같이 해보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6938님이 1인 가구를 위한 세금 혜택은 없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이엔드 세무회계 조진혁 대표 세무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봤는데요. 이게 1인 가구만을 위한 세제 혜택이 있다고 말하긴 어렵고요. 네. 1인 가구는 이제 작은 평수의 집에서 자취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연말정산 시에 가장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이면서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다면 연간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이고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면 공제율이 17%, 5,500만 원 초과 8천만 원 이하 구간이면 공제율이 15%라고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0106님.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재산이 5억 원이라는데 여기에는 어떤 자산이 포함되나요? 하셨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그 내용인데요. 이거는 국가 데이터죠. 통계청 그리고 네. 한국은행, 금감원이 매년 공동으로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이 5억 6,678만 원이라고 네. 하죠. 그런데 사실 자산이라는 건 빚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빚도 자산이야 이런 말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사실 그게 맞아요. 순자산은 4억 7,144만 원, 부채는 9,534만 원. 요게 평균이라는 거고요. 네. 또 그 안에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 뭐 동산과 부동산 이게 네.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금융자산은 당연히 뭐 저축한 돈, 주식, 네. 채권, 뭐 펀드, 보험, 연금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또 그 비금융 즉 부동산 같은 것, 실물자산 대표적이겠고 자동차, 또 고가의 귀금속, 골동품, 뭐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회원권들도 네. 전체 자산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모두 마치고요. 내일도 9시 5분에 또 알찬 소식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